아유, 의사 양반. 살 확률이 100에 하나도 안 된다고요? 쯧쯧,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수술 서명은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어차피 가망도 없다면서요? 아내가 아이 둘을 낳다. 심장이 멎어가는 그 순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래, 곧 갈 것 같아요. 아니,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절대 병원비는 한 푼도 내지 마요. 도장이랑 통장 다 챙겼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죽어가는 아내의 도장과 통장을 챙긴 남편은 아내의 목숨값을 담보로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상간녀의 손을 잡고 유유히 비행기에 올랐죠. 아하,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돈 다 뽑았지. 이제 고생 끝. 우리 둘이 진짜 행복 시작이다. 빨리 비행기 타자. 응? 핏덩이 갓난아이 둘과 숨이 멎어가는 아내를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차가운 병동 구석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의 눈꺼풀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3년 뒤 목숨 걸고 찾아간 대기업 면접장. 회장석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모두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됩니다. 과연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하늘 꼭대기 태성그룹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서지원이 소파에 잠든 쌍둥이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작은 숨소리가 새근새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원의 눈길이 창밖 불빛을 지나 아득한 어딘가로 향했어요. 3년 전 낡고 차가운 병원 중환자실. 만삭의 몸으로 피를 쏟으며 실려온 그날의 기억이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요란한 기계음이 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지원의 침대로 몰려들었어요. 의사가 다급한 얼굴로 복도에 서 있는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산모가 아이 둘을 낳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00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준의 얼굴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죠. 민준이 서류를 내미는 의사의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저기,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요. 이따가 서명할게요. 민준이 뒷걸음질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복도 끝 비상구로 숨어들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민준아, 어떻게 됐어? 개 갔어. 민준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직요. 근데 의사가 100에 하나도 안 된대요. 곧 갈 것 같아요. 최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다그쳤습니다. 잘 들어. 병원비 한 푼도 내지 마. 괜히 살려놓으면 골치 아파져. 말순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어요. 보험금이 얼만데. 그 돈이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사는 거야. 산소통인지 뭔지 그거 뗄 준비나 해.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끄는 민준의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민준은 원무가로 내려가 지원의 진단서부터 챙겼습니다. 그 다음 아내의 가방을 뒤져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몽땅 주머니에 쓸어 담았죠.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민준이 서둘러 병원 문을 빠져나갔어요. 민준이 향한 곳은 어느 뒷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던 서류 위조 브로커가
담배를 물고 그를 맞았어요. 형님,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아직 안 죽은 사람 돈을 미리 빼낸다는 게. 브로커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두툼한 현금 봉투를 책상에 툭 던졌어요. 시끄럽고 수수료 2배 얹어줄 테니까 깔끔하게만 해줘. 오늘 안에 끝내자. 브로커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더니 씩 웃었죠. 역시 형님이 화끈해. 그럼 뭐 저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의 목숨값을 담보로 수억 원이 민준의 손에 들어왔어요. 지원의 이름으로 된 예금까지 남김없이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챙긴 민준이 곧장 공항으로 달려갔죠. 출국장 화장실 앞 짙은 화장을 한 여자 하나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 오유라였습니다. 유라가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눈을 반짝였죠. 자기 진짜 다 된 거야. 우리 이제 진짜 떠나는 거지. 민준이 쓰던 휴대전화를 변기에 던져넣고 물을 내렸어요. 됐어. 이제 나 강민주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가자 우리. 두 사람은 1등석 표를 손에 쥐고 유유히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병실에 버려진 아내와 인큐베이터 속 핏덩이 두 아이는 안중에도 없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유라가 잔에 담긴 술을 민준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앞날을 위하여. 자기 사랑해. 민준이 유라를 끌어안으며 껄껄 웃었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는 다시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또 한 번 멈춘 겁니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뿐이었죠. 의료진이 온 힘을 다해 심장을 되살렸지만 지원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병원비에 원무과 직원들이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결국 지원은 아무도 찾지 않는 병동 구석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 사이 텅 빈 신혼집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나붙었죠. 민준이 아내 이름으로 남긴 빚더미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다 건너 어느 화려한 휴양지에서는 민준과 유라가 요트를 빌려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국내에 남은 최말순도 아들이 보낸 돈다발을 들고 백화점을 휘젓고 다녔죠. 주위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몹쓸 병으로 죽었다며 거짓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먼지 쌓인 병동 구석, 지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였죠. 야간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화면 속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선생님. 선생님 빨리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흐릿한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지원의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죠. 지원이 갈라진 목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돌아온 여자의 핏기 없는 입술이 희미하게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복수의 첫 장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의식이 온전히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원이 입에 물려있던 호흡기를 힘겹게 떼어냈습니다.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환자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원이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제 남편은요? 애들은? 간호사가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어요. 그게 보호자분이 병원비도 안 내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떨리는 손으로 링거거리를 붙잡고 지원이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지원이 향한 곳은 원무과였습니다. 직원이 내민 종이 한 장에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천만 원짜리 밀린 병원비 내역, 그리고 처음 보는 대출 서류들. 거기엔 지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지원이 종이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였죠.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남편분이 다 처리하고 가신 걸로 되어 있어서요. 지원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몇 번 끝에 최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뭐야?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 지원의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수화기 너머로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질긴 것, 그 목숨 살아서 뭐하게. 우리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말순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 찼죠. 차라리 현아 깨물어. 왜 살아 돌아와서 사람 성가시게 굴어.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지원이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원아, 지원아, 너 진짜 깨어난 거야. 옛 직장 동료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동료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민준의 모습. 그 옆에 팔짱을 낀 낯선 여자, 오유라였어요. 두 사람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손에서 사진이 파르르 떨렸죠. 이 옷 이거 다 내 목숨값으로 산 거잖아. 지원의 목에서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원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몸을 웅크린 채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울음이 텅 빈 병동 복도에 울려 퍼졌죠. 동료가 지원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훔쳤어요. 지원이 겨우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누인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거친 발소리가 우당탕 몰려왔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지원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낚아챘어요. 어이, 강민준 마누라 맞지? 남편이 빚만 잔뜩 지고 튀었더라고. 사내가 지원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돈은 네가 갚아야지. 몸으로라도 갚아. 어디 섬에라도 팔아버릴까. 지원이 안간힘을 쓰며 사내의 손을 뿌리치려 했죠. 나요. 나는 그런 돈 쓴 적 없어요. 다 그 인간이 한 짓이에요. 사내가 병실 집기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어요. 그걸 내가 알게 뭐야. 도장 찍혔으면 내 빚이지. 옆 침대 환자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들과 사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신히 경찰이 출동해 사내들을 끌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무과장이 굳은 얼굴로 지원 앞에 섰죠. 환자분, 저희도 더는 어렵습니다. 밀린 돈 내고 퇴원하세요. 과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안 그러면 병원 업무 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쫓겨나면 갈 곳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지원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신생아 중환자실 앞으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 앙상한 두 아이가 기계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지원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아이들의 위태로운 숨소리.
지원이 그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흐르던 눈물이 서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지원이 이를 악물고 나직이 내뱉었어요. 안 죽어. 나 절대 이렇게 안 죽어. 너희들 지키고 그 인간들 다 갚아줄 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지원이 휠체어를 밀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죠. 지원의 손끝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예전에 직접 만들었던 회사의 서버로 접속했어요. 의료기술의 핵심이 담긴 지원만의 알고리즘이었죠. 민준이 그 가치를 몰라 미처 훔쳐가지 못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지원이 그 자료를 조심스레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빼곡한 숫자와 글자가 흘러갔죠. 이게 내 마지막 카드야. 두고 봐. 반드시 돌아갈 거야. 지원이 어두운 화면을 노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시 저편 태성그룹의 어느 사무실에서였어요. 밤새 화면을 지켜보던 보안팀 직원이 벌떡 일어섰죠. 팀장님, 여기요. 그 서버에 누가 접속했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년째 이 서버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였어요.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날 밤 태성그룹 특수보안팀은 접속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어요. 늦은 시각 한 통의 보고가 회장실로 올라갔죠. 책상 앞에 앉아있던 구 회장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뭐? 그 서버에 접속한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 구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년을 찾아 헤맨 사람이야. 당장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수행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죠. 구 회장이 코트를 걸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남의 손에 넘길 순 없어. 서두르자고. 이튿날 아침 지원은 초라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가야 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때 어제 그 사내들이 다시 나타났죠. 이번엔 승합차까지 끌고 와 병원 로비로 밀고 들어왔어요. 우두머리가 지원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재미없어. 지원이 발버둥 쳤지만 힘이 남아있질 않았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원의 멱살을 사내가 움켜쥔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성그룹 경호원들이었죠. 훈련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했어요. 쇠파이프를 든 우두머리마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이거나. 너희 뭐야? 우두머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죠. 어수선하던 로비가 순식간에 정리됐어요.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서자 그 사이로 노신사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의 마호가니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죠. 지원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소? 이제 아무도 당신을 못 건드려. 구 회장이 지원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비서를 향해 눈짓하자 비서가 사내들 앞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죠. 이 사람 빚 전부 얼마요? 여기 다 적어.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이 사람 근처에 얼씬거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내들이 벌벌 떨며 백지수표를 챙겨 꽁무니를 뺐습니다. 지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노신사를 바라봤죠.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구 회장이 봉투 하나를 지원 앞에 내밀었어요. 지원이 밤새 몰래 옮겨두었던 바로 그 자료의 출력물이었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죠. 이걸 어떻게 해? 구 회장이 옅게 웃었어요. 내가 몇 년을 찾아 헤맨 물건이요. 이걸 만든 사람도 함께. 구 회장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거 말고 진짜 알짜배기는 이거였어. 당신은 그걸 지켜냈고. 지원이 봉투를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죠. 구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제안 하나 하지. 아이들 치료비, 밀린 빚, 전부 내가 책임지겠소. 지원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내 밑으로 들어와. 아주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구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죠. 버텨낼 수 있겠소? 그 도끼,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 지원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긁어모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게요. 뭐든 다 할게요. 저한테 그 기회 주세요. 지원이 피 맺힌 입술로 또박또박 말했죠. 구 회장이 주름진 손을 내밀었어요. 지원이 두 손으로 그 손을 꽉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그렇게 지원의 새 삶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뒤 지원은 태성병원 꼭대기층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밤낮으로 지원을 돌봤죠. 지원은 병상에 누워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았어요. 핏기 없는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밤새 사업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구 회장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죠. 이 부분이 약해. 상대가 물고 늘어질 틈을 주면 안 돼. 구 회장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한편 인큐베이터 속 쌍둥이도 몰라보게 달라졌죠. 앙상하던 몸에 살이 오르고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지원은 매일 저녁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숨결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마다 잊었던 배신의 기억이 다시 칼날처럼 되살아났죠. 병원 생활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구 회장의 막내딸 구지연 본부장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미혼모가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 구지연이 지원을 아래 위로 훑으며 비웃었죠. 분수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지원은 대꾸 없이 조용히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어요. 구지연이 코웃음을 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지원의 주변이 수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낯선 사람들이 병실 주위를 어슬렁거렸어요. 새로운 간호사 하나가 유독 지원의 노트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지연이 사람을 심어 자료를 빼내려 한다는 걸 지원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지원이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미끼를 물어야 낚이는 법이지. 지원이 가짜 자료 뭉치를 서버 한가운데에 심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위장 간호사가 그 미끼를 건드렸죠. 그 순간 지원이 파둔 함정이 작동했어요. 구지연이 하청업체에서 몰래 빼돌린 수백억 원의 장부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자료가 곧장 구 회장의 컴퓨터로 흘러들어갔죠.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한 구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 못난 것, 제 아비 회사 돈을 빼돌려. 구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날로 구지연은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 먼 남미지사로 밀려났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을 쳐낸 지원의 솜씨였어요. 임원들이 그 모습에 두려움과 신뢰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얼마 뒤 지원은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났죠. 두 발로 땅을 딛고 태성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어요. 구 회장이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 상석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지원이 신사업을 총괄한다. 다들 그리 알아. 기존 임원들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죠.
지원이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켰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들, 이 숫자부터 보고 말씀하시죠. 지원의 발표가 끝나자 웅성거리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훔쳐간 낡은 아이디어 따위는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 있었죠. 반대하던 임원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새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섰어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지원이 조용히 눈을 빛냈죠.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지원의 나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본부장 자리에 오른 그날 밤이었어요. 지원은 새로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켰죠. 태성그룹의 힘을 빌려 도망친 두 사람의 행방부터 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화면에 한 장의 첩보가 떴어요. 민준과 유라가 바다 건너 어느 도박장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지원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원이 현지와 연결된 사람들을 조용히 움직였어요. 두 사람을 도박장 특실로 슬며시 끌어들이는 덫이었죠. 두 분, 오늘 운이 아주 좋으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지 직원이 굽신거리며 민준과 유라를 안내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두 사람은 신이 나서 판돈을 키웠어요. 처음엔 돈을 따는 듯 싶었죠. 하지만 그건 지원이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훔친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어요. 빈털터리가 된 두 사람은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썼죠. 천문학적인 빚더미가 두 사람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같은 시각 국내에 남은 최말순에게도 검은 그림자가 다가갔어요. 지원이 보낸 가짜 부동산업자였죠. 어머님,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두 배는 그냥 남아요. 업자가 번지르르한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말순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두 배라 그럼 우리 아들한테 더 보태줄 수 있겠구먼. 말순이 아들이 보낸 돈을 몽땅 그 종이 위에 쏟아부었죠. 물론 그 땅은 아무 쓸모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이었어요. 지원이 이끄는 신사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새로 내놓은 의료 서비스가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겁니다. 태성그룹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구 회장이 흡족한 얼굴로 지원을 불렀습니다. 자네 정말 물건이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구 회장이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부터 내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받게. 세상이 자네를 주목하도록 만들 테니. 지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믿음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두 얼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업가였죠. 경쟁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무서운 승부사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보모를 물리고 지원이 직접 쌍둥이를 씻기고 재웠죠. 엄마가 우리 아가들 지켜줄게. 아무 걱정 말고 자. 지원이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지원의 신사업 본부는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거대한 기둥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구 회장이 지원을 조용히 불렀어요. 낯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구 회장이 힘겹게 입을 뗐죠. 다음 회장은 자네야, 지원이. 태성을 부탁하네. 지원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이튿날 임원들이 모두 모인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구 회장이 지원을 차기 회장으로 지명하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죠. 의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는 지원의 붉은 입술 사이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간 참아온 승리의 미소였죠. 며칠 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취재진의 카메라로 가득 찼어요. 지원의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린 겁니다. 3년 전 병원비를 걱정하던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완벽하게 기품 있는 지원이 단상에 올라 또렷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구 회장이 흐뭇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왔어요. 지원의 가슴에 회장을 상징하는 금빛 배지를 손수 달아주었죠. 수백 명의 임직원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원은 회장 전용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통유리 넘어 서울 시내를 차갑게 내려다봤죠. 잠시 뒤 법무팀장이 두꺼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준의 과거 죄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나직이 지시했죠. 때가 되면 터뜨릴 겁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준비만 해두세요. 지원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법무팀장이 다른 보고서 하나를 책상에 올렸어요. 거기엔 초라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여권도 빼앗기고 뒷골목을 헤매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이 사진을 무심히 내려다봤어요. 자업자득이지. 이제 시작인데 뭘. 지원이 사진을 툭 덮었죠. 그날 저녁 지원은 칼같이 퇴근했습니다. 철통 경호를 받으며 넓은 단독주택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훌쩍 자란 쌍둥이 남매가 지원의 품으로 달려들었죠. 3살배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원이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가들, 오늘 뭐하고 놀았어? 지원이 아이들의 볼을 부비며 물었죠. 식사를 마치고 지원이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동화책을 펼쳐 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었어요. 낮에 냉혹한 사업가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죠.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 무렵이었습니다. 지원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보안팀장이 보낸 긴급 문자였죠. 문자를 확인한 지원의 얼굴에 순식간에 찬 기운이 서렸습니다. 민준이 몰래 한국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여권도 없이 화물선 밑바닥에 숨어 들어온 겁니다.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죠. 유라 역시 배 밑창에 숨어 미립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돈과 복수심을 품고 서울로 기어들어온 거죠. 지원이 잠든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기어이 다시 기어들어왔구나. 좋아, 잘 왔어. 지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역 지하도였어요. 부동산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 최말순이 골판지를 깔고 웅크려 있었죠. 무료 급식줄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 누군가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에이, 눈이 삐었어. 어딜 밀고 그래. 말순이 신경질을 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죠. 쉰내 나는 패딩을 걸친 채 웅크려 있던 사내. 바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민준이 눈을 부릅뜨며 말을 더듬었어요. 말순이 아들의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민준아,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대체.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부짖던 모자는 이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여자만 없앴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잖아. 민준이 눈물 콧물을 훔치며 소리쳤죠. 말순이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뭐? 이게 다 유라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이지. 내 돈 들고 튄 게 누군데. 두 사람은 세상을 저주하다가도 다시 헛된 꿈에 빠져들었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두고 봐.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버려진 신문을 줍던 민준의 눈이 한 곳에 딱 멈췄어요. 큼지막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태성그룹이 학력도 전과도 안 보는 특별 채용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준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거야.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민준이 신문을 흔들며 흥분했어요. 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광고를 들여다봤죠. 대기업 간부라 그래. 우리 아들 원래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지. 민준이 예전에 쓰던 가짜 신분증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경력증까지 챙겼어요. 이걸로 간부로 들어가서 회사 돈 슬쩍 빼내면 돼. 예전처럼. 민준이 음흉하게 입맛을 다셨죠. 바로 그 시각 태성그룹 회장실이었어요. 지원이 대형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느 낡은 컴퓨터방 구석에서 지원서를 넣는 장면이었죠. 지원의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스쳤어요. 지원이 수화기를 들고 인사팀에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 서류 심사 무조건 통과시키세요. 아주 정성껏 모시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죠. 며칠 뒤였어요. 민준이 어디선가 훔친 낡은 양복을 걸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말순도 아들을 응원하겠다며 뒤를 졸졸 따라붙었죠. 두 사람이 지하철역을 나와 본사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으리으리한 놀이방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아이 둘이 걸어 나왔죠. 여러 어른들에게 둘러싸인 쌍둥이 남매였어요. 말순이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인 겁니다. 민준아, 저 애들 좀 봐. 저 얼굴 저거. 말순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가리켰죠. 민준의 눈도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저것들이 그때 그네 새끼들. 민준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핏줄을 되찾았다는 감격 같은 건 그들에게 없었죠. 두 사람의 눈엔 오직 아이들이 걸친 값비싼 옷과 뒤에 선 고급차만 보였어요. 엄마, 저 애들 데려가면 돈 엄청 뜯어낼 수 있겠는데.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팔을 움켜쥐었죠. 그래. 유전자 검사만 들이밀면 저쪽에서 벌벌 떨 거야. 놓치지 마. 두 사람의 얼굴에 악마 같은 웃음이 번졌어요. 놀이방 통유리 너머로 아이들을 노려보던 말순은 이성을 잃어갔죠. 저 옷만 팔아도 몇 달은 먹고 살겠다. 저게 다 돈이야, 돈. 말순이 침을 흘리듯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태성그룹 면접이고 뭐고 까맣게 잊었어요. 당장 아이들을 채가서 한몫 잡을 궁리에만 빠졌죠. 보모가 아이들 물병을 가지러 잠깐 고개를 돌린 틈이었습니다. 민준이 검은 마스크를 눌러쓰고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말순도 그 뒤를 바짝 따랐죠. 민준의 더러운 손이 막내딸의 작은 손목으로 뻗어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지원이 미리 깔아둔 경호원들이었죠. 으악, 이거나. 뭐야 너희들. 민준이 팔이 꺾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순도 무릎을 걷어차여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경호원 몇이 재빨리 아이들을 안아 차에 태웠죠. 혹여 아이들이 놀랄까 조심스럽고도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은 사내들이 모자에 입을 막고 봉고차에 밀어 넣었어요. 무전을 받은 지원이 사무실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버둥거리는 모자의 모습을 지원이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한테 넘기지 말고 지하 창고로 데려가세요. 지원이 나직이 명령했어요. 제대로 겁을 좀 줘야겠어요.
뼛속까지 떨도록. 캄캄한 지하 창고, 눈이 가려진 모자가 벌벌 떨고 있었죠. 목소리를 바꾼 경호팀장이 그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애를 채가려 했으니 감옥에서 평생 썩을 각오가 됐나? 팀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창고에 울렸어요. 살고 싶으면 내일 태성그룹 마지막 면접에 반드시 나와라. 민준과 말순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죠. 공포에 질려 바지까지 적신 채 두 사람은 으슥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모자는 또 엉뚱한 상상에 빠졌어요. 엄마, 이거 어떤 높은 분이 날 점 찍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면접 보라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헛소리를 늘어놨죠. 그래, 우리 아들이 워낙 인물이잖니. 누가 알아본 게 틀림없어. 말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튿날 민준이 실무 면접장에 들어섰어요. 질문의 뜻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허풍과 거짓말만 늘어났죠. 제가 예전에 큰 사업을 했었는데 아주 잘 나갔었죠. 민준이 어깨에 힘을 주며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통과시켰어요. 물론 지원의 사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면접을 마친 민준은 우쭐해졌습니다. 간부 될 사람이 폼은 나야지. 민준이 뒷골목 사채업자를 찾아가 몸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 돈으로 번쩍이는 외제차를 빌렸죠. 하지만 그 사채업자도 렌터카 직원도 모두 지원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린 차엔 위치 추적기와 도청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원이 그 모든 걸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봤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립국한 유라가 민준이 머무는 여관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어요. 내 돈 어딨어? 그 보험금 나머지 내놔. 유라가 흉기를 들이대며 악을 썼죠. 민준이 사색이 되어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 잠깐만. 나 곧 대기업 간부 돼. 그럼 수십억 빼돌려서 다 줄게. 민준이 눈물로 매달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말순이 뛰어들었죠. 이 여우 같은 년. 내 아들 앞길 망칠 셈이야. 말순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좁은 여관방에서 세 사람이 뒤엉켜 짐승처럼 몸싸움을 벌였어요. 물론 그 소리는 도청기를 타고 고스란히 지원에게 전해졌죠. 지원이 녹음된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모였네. 무대에 오를 시간이야. 지원이 낮게 은조렸어요. 지원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3년 전 그날의 진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망의 최종 면접날 아침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긴장한 얼굴의 지원자들로 북적였죠. 바로 그때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거만하게 차 열쇠를 던지며 내렸어요. 옆에는 짝퉁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최말순이 붙어 있었죠. 두 사람이 로비 한복판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막아섰어요. 죄송하지만 면접자 외 가족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말순이 대뜸 여직원의 어깨를 밀쳤죠. 뭐? 내 아들이 이 회사 기획실장 될 사람이야. 어딜 막아? 말순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란을 보던 보안 요원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요원들의 무전기에서 조용한 지시가 흘러나왔죠. 지시를 받은 보안팀장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 거예요. 두 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특별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순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대를 세웠죠. 봐라, 민준아. 세상이 알아서 우릴 모시잖니. 두 사람은 꼭대기층 귀빈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값비싼 다가와 은식기가 눈에 들어오자 말순의 눈이 뒤집혔어요. 말순이 은수저며 접시를 슬금슬금 주머니에 쓸어 담았죠. 이런 거 하나쯤 없어진다고 티도 안 나. 챙겨두면 다 돈이야. 말순이 희죽거렸습니다. 옆에서 대기하던 다른 지원자들을 벌레 보듯 흘겨보기도 했죠. 한편 건물 밖에서는 유라가 그림자처럼 민준을 따라붙고 있었어요. 미화원 옷을 훔쳐 입고 뒷문으로 숨어들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이미 동선을 꿰고 있던 경비원들이 유라를 덮쳤습니다. 내 돈 받아야 돼. 강민준 어딨어? 나. 유라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라는 곧장 지하 보안실로 끌려 내려갔죠.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최종 면접자 5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임원들이 심사석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정중앙 회장석만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앉은 사람의 얼굴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말순이 아들의 영광을 보겠다며 뒷문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죠. 진행 요원이 막아서자 팔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돌아 앉은 회장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귀에 꽂은 작은 장치를 톡톡 두드리며 지원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저 여자한테 가장 완벽한 절망을 보여줄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배어 있었어요. 앞줄 귀빈석에 아주 귀하게 모셔드리고요. 경호원들이 스르르 물러나며 길을 터줬죠. 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맨 앞줄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세상 다 가진 얼굴이었어요.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죠. 민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워낙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서요. 민준이 말을 더듬으며 허세를 부렸어요. 그럴 때마다 뒤돌아 앉은 의자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비웃음이 담긴 일정한 박자의 소리였습니다. 면접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어요. 진행을 맡은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 회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팀장이 단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앞으로 돌기 시작했죠. 모든 조명이 단상 중앙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얼굴이 환한 빛 아래 드러났어요. 태성그룹 회장 서지원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쏟으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 그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석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떡해. 너는 분명히.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죠. 다리에 힘이 풀린 민준이 다른 지원자들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맨 앞줄의 말순도 벌떡 일어섰어요. 지옥에서 올라온 유령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저게 어떻게 죽은 년이 왜. 말순이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그대로 바닥에 쿵 쓰러져 개거품을 물었어요. 면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하지만 심사석의 임원들은 미리 알았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민준 씨, 3년 전 내 목숨값을 몰래 빼돌려 도망친 그 손, 아직 성하네. 지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죠. 가짜 서류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우리 회사 면접이에요. 소감이 어때? 지원이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민준이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단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원아.
아니 여보. 그게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민준이 지원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 양옆의 경호원들이 튀어나와 민준의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완전히 짓눌린 채 버둥거렸어요. 동시에 강당 뒷문이 벌컥 열렸죠. 수갑을 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하에 붙잡혀 있던 유라도 줄에 묶인 채 끌려 들어왔어요. 3년 전 그날의 죄인 셋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지원이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거품을 문 말순, 발버둥 치는 민준, 악을 쓰는 유라를 차례로 내려다봤어요. 지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죠. 너희들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지원이 나직이 그러나 또렷하게 선고했습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수많은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세 사람이 줄줄이 끌려나갔죠. 절규와 발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끝까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날의 심판으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지방 교도소, 면회실 아니었죠. 수의를 입은 두 남녀가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형을 받고 갇힌 민준과 유라였어요. 네가 그때 내 돈만 안 들고 튀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됐어. 민준이 주먹으로 유리를 쾅 치며 악을 썼죠. 유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거지 주제에 재벌 흉내나 내다가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유라가 유리에 침을 뱉으며 발악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짐승처럼 싸웠죠. 교도관들이 곤봉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그들을 뜯어말렸습니다. 조용히 못해. 둘 다 독방으로 끌고 가. 교도관이 소리치며 둘을 짐짝처럼 끌어냈어요. 독방으로 끌려가던 유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죠. 나 여기서 못 썩어. 나 아직 젊단 말이야. 유라의 악다구니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반대편 치료 감호소에서는 더 참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재판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최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 간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벽에 무언가를 칠하며 실없이 웃고 있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험악한 수감자들이 말순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이 미친 할망구야. 또 헛소리야. 수감자가 말순을 밀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한겨울 말순은 얼음장 같은 물로 변기를 닦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죠.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대기업 회장이야. 곧 날 데리러 올 거라고. 말순이 실성한 소리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교도소 복도의 공용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죠. 태성그룹이 해외 거대 기업을 사들이며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세련된 모습의 서지원 회장이 등장했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외국 인사들과 당당히 손을 맞잡고 있었죠. 독방 창살 너머로 그 뉴스를 전해들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맨주먹으로 콘크리트 벽을 내리쳤어요. 피가 배어나오도록 몇 번이고 벽을 쳤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그런 사람을 내 손으로. 민준이 피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어느 고급 공항 라운지였어요. 해외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구 명예회장이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잔이가 내 핏줄보다 이 회사를 더 훌륭하게 키웠어. 정말 고맙네. 구 회장이 흐뭇한 얼굴로 말했죠. 그러다 구 회장이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편지가 왔더군.
이제야 정신이 좀 든 모양이야. 구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어요. 먼 타지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더군. 그거면 됐지. 지원이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죠.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손 내밀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지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엔 여느 가족보다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훌쩍 자란 쌍둥이 남매가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죠. 엄마, 우리 이제 비행기 타는 거지. 네 살배기 아이들이 지원의 품으로 폭 안겼습니다. 지원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볼에 연신 입을 맞췄어요. 그럼 오늘부터 신나게 놀다 오는 거야. 아이들의 통통한 볼과 맑은 눈망울. 병원에서 위태롭게 숨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지원의 얼굴엔 티 없이 다정한 엄마의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구 회장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가족이 전용기 계단을 올랐죠. 태성그룹 로고가 선명한 비행기였습니다. 기내에 들어선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엄마. 여기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아이들이 폭신한 의자에 폴짝 뛰어올랐죠. 지원이 아이들을 나란히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엔진 소리를 높이며 이륙을 준비할 때였어요. 지원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죠. 교도소장이 보낸 정기보고 문자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벌을 받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원이 그 문자를 무심한 눈으로 읽어내렸죠. 그러고는 미련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전화 전원까지 완전히 꺼버렸어요. 지원이 창문 덮개를 스르르 내렸죠. 이제 저런 것들한테 단 1초도 쓰기 아까워. 지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잠든 아이들에게로 향했어요.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죠. 두꺼운 구름을 뚫고 눈부신 햇살이 기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원이 양옆에 잠든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의자에 몸을 기댄 지원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죠.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구르는 자들의 절규, 그리고 저 높은 하늘 위 가장 따뜻한 곳을 누리는 지원의 모습, 두 세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어요. 통쾌한 복수국이 막을 내리고 다시 5년이 흘렀어요. 살을 애는 겨울, 서울 외곽의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이었죠. 칼바람 속에 노숙자들의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의 맨 끝, 초라한 사내 하나가 목발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바로 강민준이었죠. 감옥에서 척추에 병이 생겨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겁니다. 형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병보석으로 쫓겨난 신세였어요. 민준이 찢어진 얇은 패딩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죠. 굳은 밥 한 덩이를 얻겠다고 온갖 모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배식 순서가 다가왔어요. 봉사자들 사이에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국자를 들고 있었죠. 태성복지재단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였습니다. 여성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뜨거울 때 얼른 드셔야 해요. 민준이 바닥만 보며 찌그러진 식판을 내밀었죠. 그 순간 국을 퍼주던 여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국자를 든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서지원이었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봉사에 나선 겁니다. 지원의 곁에는 훌쩍 자란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의젓한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물품 상자를 정리하며 엄마를 돕고 있었죠. 지원이 얼어붙은 민준을 한번 쓱 쳐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지원이 묵묵히 식판 가득 뜨거운 국밥을 퍼서 내밀었죠. 발밑에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민준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죠. 출렁이던 국물이 그의 새카맣게 언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살이 익는 뜨거움이 느껴졌지만 민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눈앞에 선 여자와 자신이 저지른 죗값에 완전히 짓눌린 겁니다. 민준이 거친 숨만 헐떡였죠. 그때 옆에서 상자를 정리하던 아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낯선 아저씨의 떨리는 손이 안쓰러웠던 거죠. 아이가 깨끗한 물티슈를 들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손 닦으세요. 다치셨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민준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아이의 눈을 마주쳤죠. 자신과 꼭 닮은 그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민준의 온몸이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 목발을 휘청이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 아니야. 됐어. 저리 가. 민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험상궂은 노숙자가 그를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비켜. 뒷사람 얼어 죽겠잖아. 노숙자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어요. 균형을 잃은 민준이 식판을 엎으며 눈밭에 나뒹굴었죠. 얼굴에 진흙과 바발이 엉겨 붙었습니다. 바닥에서 버둥거리는 민준을 뒤로 한 채였어요. 지원은 주위 사람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사람에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민준이 헛구역질을 하며 뒷골목으로 기어가듯 도망쳤어요. 숨을 몰아쉬던 민준의 눈에 전파상 진열대의 텔레비전이 들어왔죠. 화면 속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아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병원을 지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칭송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민준이 그 화면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민준의 시야를 스쳐갔어요. 골목 건너편 폐지 줍는 노파들 틈에 끼난 여자였죠. 한때 화려하게 치장했던 오유라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세상 어디에도 유라를 반겨줄 곳은 없었어요. 병들고 늙은 유라가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언덕을 올랐죠. 민준과 유라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두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같은 골목의 그림자처럼 말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노파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죠. 정신을 놓은 채 요양원을 뛰쳐나와 거리를 떠돌던 최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엎어진 민준의 등을 사정없이 걷어찼어요. 내 밥 내놔.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내놓으라고. 말순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죠. 민준이 실성한 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가 다 걷어차 버린 거야. 저기 저 빛나는 곳을. 민준이 저 멀리 화려한 빌딩 숲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어요. 두 사람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죠. 봉사를 마친 지원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원이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어요. 차가 스르르 움직여 민준이 엎드린 골목 앞을 지나갔죠. 차창 너머 쓰레기 더미에서 서로를 때리는 모자, 그리고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지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엇갈렸습니다.
검게 물든 차창이 스르르 올라갔어요. 민준의 눈앞에서 그 눈부신 세상이 영원히 닫혀버렸죠. 세단은 매연만 남긴 채 화려한 도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 서로를 원망하는 모자 위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곡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죠. 따뜻한 차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아이가 지원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어요. 지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아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다정한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스스로 판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 지옥을 뚫고 올라와 굳건한 성을 쌓아 올린 여자. 두 모습이 완벽하게 엇갈리며 이 긴 이야기는 막을 내렸어요. 서지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남깁니다.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찾지 않는 병동 구석에서 죽어가던 한 여인이었죠.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남편과 시어머니마저 목숨값을 노리던 그 순간에도 지원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이를 악물고 붙잡은 것은 원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겠다는 독한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의지는 결국 자신을 버린 자들 앞에 가장 높은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들었죠. 돌이켜보면 강민준과 최말순을 무너뜨린 것은 지원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탐욕의 구렁텅이가 결국 그들 자신을 삼켜버린 것이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이 이토록 무섭게 다가온 적이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디 오늘의 지원을 떠올려 주세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이 언젠가 가장 눈부신 하늘로 여러분을 데려다 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